우리 지역 뉴스와 음식 이야기를 전하는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오늘도 요리하는 기자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일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은 그 1975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5년 만에 이제 완공된 대청댐과 대청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지역 얘기네요. 네. 그 대청댐은 이제 대덕구 미호동하고 이제 청주시 문의면 사이에 건설된 다목적댐이죠. 이름도 대전의 대자, 청주의 청자를 따서 그래서 대청호군요. 대청댐, 대청호죠. 네. 그 대전 청주를 비롯해서 충남북에 식수를 공급하고요. 또 농업용수, 고업용수, 그리고 전력까지 생산하는 국가 중요 시설이죠. 네. 근데 대청호 하면은 뭐 이 대청댐, 댐으로서의 뭐 기능도 있지만 사실 대전하고 청주 시민들한테는 정말 힐링 명소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대청호는 좀 아름답죠. 뭐 드라이브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예쁜 카페들도 많고요. 그렇죠. 그 대덕구에서는 이렇게 이제 대청호 주변에 아름다운 경관을 활용해서 저렇게 축제도 열리고 있는데요. 올 봄에도 대규모 콘서트도 열렸고요. 그리고 가보시면 멋진 야간 조명, 조형물 들어선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봄날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축제 현장, 그리고 호반길을 따라서 드라이브하면 만날 수 있는 호젓하고 조용한 정원, 대청호의 명소를 소개해드립니다. 대청호로 함께 가보시죠. 아우, 벚꽃이 다 졌네요. 예년 이맘때면 벚꽃이 활짝 피었을 텐데 올해는 좀 빨랐죠. 하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대청호반의 5월은 정말로 또 아름다워요. 온갖 식물들이 이제 푸르름,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여기가 대청댐 밑에 대청공원이에요. 와보니까 야간 조명 시설이 엄청나게 많이 설치되어 있네요. 그 대덕구는 매년 5월 달에 벚꽃을 주제로 축제를 했었죠. 또 올해는 그 이름은 대덕 물빛축제, 컨텐츠는 고래. 고래라는 게 뭐 풍요로움, 뭐 환경 이런 거잖아요. 와보니까 낮에도 볼 거 많지만 밤에도 정말로 아름다울 것 같아요. 밤이 되고 조명에 불이 들어오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데요. 고래가 뜻하는 꿈과 희망, 기쁨을 색색의 불빛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대청호의 봄밤이 이렇게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납니다. 즐겁고 신나는 대청공원에 이어 후젓한 대청호를 만나고 싶다면 대청호 500리길 제7구간이 숨은 명소를 소개합니다. 이거 못 들어가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자연 앞에서 겸손하라, 또 감사할 줄 알아라 인사를 하게끔 만드네요. 들어가 볼게요. 아유, 이런 데가 있었어? 대전에서 가까운 데가? 와, 저기는
뭐 로렐라의 언덕 같고, 야 유럽 무슨 고성 같아. 야 예배당이야. 세상에서 가장 작은 예배당? 아유, 그래도 왔으니까 기도 한번 해야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예배당. 이곳에 헌금함이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여기 5천만 원이 모아졌대요. 그래서 이 돈으로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비움과 체험이 있는 호젓한 정원에서 봄날의 여유를 만끽하고 오늘의 맛집을 찾았습니다. 계세요. 잠깐만요. 네. 이거 뭐요? 완전히 그 바지락 탕에 칼국수가 그냥 잠깐 빠진 것 같아요. 잠깐. 야, 바지락이 산. 그리고 엄청나게 많아요. 아주. 그릇도 크고. 아니, 네. 그런데 말이에요. 네. 지금 보니까 가장 궁금한 게 이거예요. 이거. 네, 네. 지금 면에 지금 이게 초록색 이게 부추죠? 예, 부추. 네. 아니 부추를 예. 칼국수면에 넣을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부추가 예. 식감도 좋고 사람이 이게 좋다고 해서 한번 넣게 됐죠. 아, 건강에도 좋고. 예. 그럼 처음부터 넣으신 거예요, 이거를? 그렇죠. 아, 부추 칼국수. 네네. 야, 국물 좀 봐. 국물이 하얗죠? 국물부터 한번 먹어볼게. 야, 지금이 바지락은요 제철이에요. 가장 맛있을 때 제가 먹으러 갔거든요. 바지락 향이 엄청 좋아요. 근데 여름에 먹으면 이런 맛이 안 나거든. 야, 바지락 파티가 열렸네. 이게 냉동이 아닌 증명이 뭐냐면 냉동을 달라붙어. 그런데 냉장 그리고 살아있는 거는 이렇게 딱 한쪽으로 가요. 그리고 먹으면 뚝 떨어져. 살이 분리가 쉬워. 자, 이제 부추 칼국수 도대체 맛이 어떤지. 아, 색깔도 예쁘네. 중간중간에 이렇게 예쁜 초록색이. 그래서 부추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아, 부추 향이 쫙 퍼지는구나. 부추가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우리 시골에서는 부추를 졸이라고 해서 졸. 그런데 왜 뭐 정구지라는 말도 있고 파옥초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부추가 이제 표준어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파옥초라는 말이 상당히 재밌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이걸 먹으면 뭐 남성이 강해진다고 그래가지고 집이 부서진다, 그게 아니고, 예전에
그 따로따로 안채하고 사랑채에 살았던 부부가 남자가 부추 먹고 난 다음에 안채가 필요 없어서 안채를 부숴버렸다. 그래가지고 파옥초예요. 깨질 파자, 지복자 해가지고 이게 바로 그 파옥초입니다. 부추. 겉절이에다가 바지락에다가 면 3개를 합쳐서 딱 칼국수는 겉절이죠. 보니까 참기름을 넣어서 비교를 부리지도 않았어. 참기름도 안 넣고 아주 아삭아삭한 또 단맛이 나는 배추에다가 고춧가루를 쫙 전구지, 부추 딱 넣어서 그대로 무쳐내가지고 담백해요. 오늘 저 대청호반에서 진짜 막 봄의 진풍경들 구경도 하고 진짜 막 눈은 힐링을 했어. 근데 딱 신탄진 와보니까 예전에 왜 한국타이어 화재가 났잖아요. 거기하고 여기 멀리 떨어지잖아요. 화재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손님도 많이 오지도 않고 이 집은 많이 오긴 하는데 그래서 이왕이면 지역의 아픔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신탄진도 많이 오셔서 시장도 이용하시고 식당도 이용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륙이 바다라 불리는 이름처럼 너른 품을 지닌 대청호. 귀한 식수를 공급해주고 사시사철 아름다운 풍경을 선물해주는데요. 4월의 어느 멋진 날 대청호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마스크를 벗고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 모습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네. 모처럼 코로나로 멈췄던 일상을 회복하고요. 활력이 넘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축제는 다음 달 7일까지 계속됩니다. 네. 네. 가보시면 미디어 아트를 비롯해서 전시,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까지 있어서 낮이나 밤에 다 좋고요. 그리고 또 영상에서 소개했던 옥천의 그 수목원 있지 않습니까? 정원. 그것은 하루에 240명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사전 예약을 하니까 예약해야 되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은 주간 포토뉴스입니다. 양세훈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고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을 살펴보는 주간 포토뉴스입니다. 오늘도 3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일찍 피고 진 벚꽃이 아쉬우셨던 분들 주목! 우리 지역에 다양한 꽃이 피며 봄을 더욱 화사하게 물들이고 있는데요. 서산에 있는 천년고찰 개심사에는 희귀한 청벚꽃이 겹벚꽃과 함께 활짝 피었고 태안에서는 다음 달 7일까지 200여 종의 튤립 품종을 감상할 수 있는 세계 튤립꽃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태안에 있는 천리포 수목원에서는 국내 유일의 목련축제가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꽃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 볼까요? 벚꽃보다 드레스처럼 풍성한 겹벚꽃이 더 예쁘다. 이런 사람 저만 있는 거 아니죠? 꽃놀이도 제대로 못 가서 아쉬웠는데 아직 나들이 갈 기회가 남아서 기분 좋네요. 라는 댓글 살펴봤는데요. 벚꽃 엔딩을 걱정하셨던 분들은 남은 주말 우리 지역으로 꽃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영차! 체육대회의 하이라이트이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명장면이기도 했던 줄다리기 기억하시나요? 지난 4월 19일 당진시 송하급 기지시리에서 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줄의 규모가 축소됐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 축제에서는 지름 1m, 길이 100m의 원래 규모를 갖춘 줄 한 쌍이 제작되어 의미를 더했는데요.
윗마을이 이기면 나라가 평안하고 아랫마을이 이기면 풍년이 든다는 취지로 전승된 이 축제는 국가무형문화재에 이어 유네스코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축제 현장을 본 누리꾼들 어떤 댓글 남겼을까요? 줄다리기로 무슨 축제까지 하나 싶었는데 줄의 크기를 보니까 납득이 되네요. 어느 편이 이기든 모두한테 좋은 결과라는 게 요즘 사회에서 배울 점인 듯이라는 댓글들 있었네요. 오늘은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의 본 행사인 전통 줄다리기가 진행된다고 하니 참여하러 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영화 속 시공간 여행을 현실에서도 즐길 수 있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에서 7월 2일까지 진행되는 특별전 소식인데요. 국립중앙과학관의 소장품은 물론이고 한국과학창의재단과 디즈니코리아 등의 협조를 받아 제작된 영상 및 과학 콘텐츠가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영화 매트릭스와 닥터 스트레인지에 등장한 타임슬라이스와 포털 만들기 등의 체험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흥미로운 전시 소식에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SF 영화 좋아하는 저한테 딱이네요. 아이들보다 더 신나게 즐길 준비 완료! 블랙홀, 웜홀, 양자올킴 같은 거 모르는 문과생인데 특강 들어보고 싶네요. 라는 댓글들 있었습니다. 특별전과 연계해서 시공간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전문가 특강과 스페셜 도슨트 프로그램도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서 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포토뉴스였습니다. 여야 모두 시끄럽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전대 돈봉투 의혹이 불거졌고 국민의힘 내홍은 갈수록 점입 가경인데요. 여야에 닥친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최창열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이희성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검찰이 강내구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와 강화평 전 대전 동구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언론에서는 뭐 자금 마련책, 네. 또 뭐 자금 전달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사가 속도를 내겠죠. 네. 그래서 이제 내일 송영길 전 대표가 예.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강내구 협회장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할지 이제 강내구 협회장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할 말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언젠가 할 말이 있을 할 말이 거다.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아마 지금 지난 그 2021년도 당대표 경선 때 불거진 돈봉투 의혹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뭐 송영길 전 대표도 녹취록에 의하면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전 보좌관을 거쳐서 윤관석 의원 등을 거쳐서 이렇게 돈이 뭐 이제 현역 의원 10명 내지 20명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권리당원 그리고 이제 대의원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이 사건의 이 토대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또 이제 자금 조달책도 이제 밝혀야 될 것이고 어떠한 경위를 거쳐서 돈이 흘러 들어갔는지 송영길 전 대표도 아마 글쎄 어떤 발언을 해놓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 민주당이 여기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지금 관건입니다.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이렇게 해서는 정당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선거를 칠 수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현역 의원이 최소 10명이라면 만약 소환이 계속 된다면 누군지 모릅니다만 뭐 여의도에 지금 여러 개의 버전이 돌아다닌다고 그러는데 명단들이 말이죠. 의원들이 계속 소환되면 그 당이 그 제대로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소영 의원인가 민주당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당이 이렇게 해서는 존속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던데 이 사건은 정말 민심을 교란하고 표심을 왜곡하는 정말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이건 선거라는 게 민주주의의 꽃인데 당내 선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 적용을 받는 건데 이거는 선거 자체, 민주주의 자체를 형해화시키는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예. 네. 근데 보니까 이제 강내구 감사 같은 경우에 이 대전 사업가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전달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뭐 그 실제로 그분으로 추정되는 분은
나는 뭐 전화를 많이 독촉받았지만 실제로 돈을 준 적은 없다. 네. 또 이렇게 뭐 언론 인터뷰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대전이 아니라 부산에 있는 사업가 박모 씨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역에 이제 그 강내구 또 광화평 두 분 지역 정치 연루가 되고 또 뭐 지역 사업가들한테 뭐 돈을 모았다고 하니까 지역에서는 관심이 더 깊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대전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 지역 정치나 뭐 경제계도 이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뭐 지역에도 파급 효과가 클 수밖에 없고요. 뭐 민주당의 위기입니다.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매표 행위 아니겠어요? 단돈 뭐 10만 원. 지금 뭐 처음에는 민주당이 좀 안일하게 접근한 측면도 있어요. 네. 예, 뭐 이 시점에서 왜 이걸 터뜨렸냐라는 이야기부터 또 뭐 이 적은 금액은 뭐 식비 정도다라는 어떤 좀 관리에 대한 이야기도 좀. 근데 이런 것들은 정말 도움이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강내구 협회장이 이제 검찰에 가서 어떠한 그 발언들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더군다나 한 6천만 원 정도 이제 그 조성을 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이 네. 지역 말씀하신 지역 사업가들 중심으로 좀 모금이 된 것 같아요. 모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금 조달책이었던 그 강내구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이쪽에서 현재 검찰 조사에 대한 결과들이 1차적으로 발표가 될 것이고 그 외에 이제 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받은 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현재 뭐 나오는 사람 2명 정도 나오지만 플러스로 한 18명에서 한 20명까지. 근데 이제 이분들이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일일이 해가면서 뭐 사실 확인했다 이런 보도도 있지만 뭐 그걸 뭐 순순히 받았다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올곧이 검찰의 몫인데 과연 3만 개라는 그 녹취록에 과연 이 부분이 어디까지 담겨 있을 것인가? 이건 이제 쭉 법적 부분으로 갈 때 또 하나의 논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그 가진 녹취록에 그 알려진 바가 3만 개, 네. 3만 개면은 이게 이제 하나씩만 열려도 이게 사실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검찰이 20명 정도 명단을 뭐 특정했다, 민주당 의원 특정했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도 봤는데 뭐 20명도 있고 뭐 10명짜리 것도 있고 뭐 그래서 실체를 알 수가 없고 거기 제가 아는 분이 이렇게 지역에서 또 연루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소환 조사를 받게 되면은 파장이 굉장히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한국 정치가 저는 올 때까지 왔다. 이제 이게 정당 정치가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물론 이번 사건은 민주당에서 이제 불거진 사건이긴 합니다만 한국 정당 정치가 이제 임계점에 도달하는 것 같아요. 상징적인 사건인데 이런 사건들은 물론 의혹입니다. 아직 단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대가성을 전제로 한 그러한 어떤 뇌물 사건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네. 표를 매라는 게 살 매자 아니에요? 표를 산다. 표를 산다는 얘기는 사람을 매수하는 거거든요. 매수한다는 건 도대체 완전히 이거는 차원을 달리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정당 정치는 물론이고 대의민주주의 자체가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과거에 이게 뭐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민주공화당 과거 박정희 전 정권 때 박정희 전 대통령 때 과거에 뭐 우리가 이제 익히 들은 게 막걸리 선거다 뭐 저기 뭐 고무신 선거다 이런 거 한때 있었잖아요. 뭐 다 옛날 얘기예요. 60년대 얘기입니다만 그게 생각날 정도로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돈으로 당대표 선거 때 의원들에게 몇십만 원 주고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말씀처럼 이거를 뭐 식비 정도인데 이게 뭐 문제냐라고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그게. 저도 궁금한 게 그 일부 의원들이 이제 뭐 식대 정도인데 뭘 그러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그러면 이게 관례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관례라는 건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뭐 이제 지역에 내려간 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공식 이제 선거 자금으로 말이죠. 현수막 비용 같은 거죠. 그런 얘기했죠. 근데 이 부분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당시에 홍영표 의원하고 이제 우원식 의원이 출마했었잖아요. 당대표 선거에. 근데 나중에 뭐 다 아시는 말씀이겠습니다만 0.59%포인트 차로 신승을 했어요. 송영길 의원이 그 당시에 당대표에. 막판에 이제 막 이제 아슬아슬한 이제 박빙으로 승부가 하니까 막판에 돈 써가지고 실탄 쏴서. 그렇죠. 실탄 쏴서 야, 우리 찍어주죠. 그거거든요. 이게 뭐 선거 사실 1%도 차이가 안 났죠. 0.59% 정확하게. 뭐 우원식 의원은 약간 차이가 났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 돈을 쓴 게 아니냐는 그런 정황인 거 함의적 정황이에요. 함의적 의심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식비나 이런 거 몇 개 썼는데 뭐 이게 대단하냐라고 할 게 전혀 아닌 거죠. 돈 주고 우리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글쎄 가정컨대 표차가 제법 나면서 이렇게 선거가 진행됐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질 수도 있었겠죠. 그 권리당원 그때 이제 대의원들의 이 표의 등가성이 되게 높았거든요. 네. 반영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대의원들의 반영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돈을 써야 되겠다는 유혹을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 그리고 그다음 유권자들이 대의원 권리당원이니까 그 돈이 살포된 게 아니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식비로 들었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얘기고 이런 관행은 전혀 다른 겁니다. 없습니다 이런 관행은. 그 이전에는 좀 예. 관례라고 했던 부분이 예. 이제 전당대회를 치르다 보면은 그 지지자들이라든가 일정 당원들을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그렇죠. 그 전당대회 현장으로 좀 이동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비용들이 좀 발생을 했고 또 올라가면서 이제 점심도 먹고 또 내려오면서 또 저녁도 먹고 이런 어떤 부대적인 비용들을 일부 이제 당 대표에 출마한 후보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있었다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에 비추어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제 정치가 그런 방식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보다 정당에 몸담고 있는 그분들이 알 텐데 이러한 아니란 인식들 또 이것이 뭐 어떤 그 음모론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쪽으로 좀 플레임을 전환하려는 이러한 시도들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4.19 혁명을 계승하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4.19 혁명이 왜 일어났습니까? 부정선거에 촉발된 거 아니겠어요? 이거 역시 표를 산다는 것은 부정선거나 다름없다.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당법상에 한번 보면은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특정인의 선출을 위해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또 받으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또 이런 일을 지시, 권유 요구하거나 알선하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굉장히 이 법 규정이 굉장히 처벌이 무거운데 특히 비명계에서는 이제 송영길 대표는 물론이고 연루된 의원들까지 뭐 당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까지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근데 아직 뭐 이제 밝혀지지가 않았으니까 예. 뭐 지금 탈당하거나 출당시키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너무 민주당의 이 대처가 좀 아니한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엿새 만에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사과했는데 이제 자체 진상조사는 하지 않겠다.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자체 진상조사가 한계가 있다. 사실 그건 맞는 얘기긴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당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국민들의 이른바 그 눈높이에 맞지 않죠. 이건 진짜 아까 이소영 의원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당을 해체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말을 해체할 해야 각오를 돼요. 해야 당이 된다. 해체되는 거죠. 아니 정당 정치라는 게 국민들의 도덕적 수준보다 낮은데 어떻게 그 정당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무당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무당층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야 정당에 이제 그 지지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이런 도덕적 권위가 땅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그 국민들에게 무슨 정책을 수립을 하고 입법을 하고 그게 다 그게 위선으로밖에 더 보이겠어요? 물론 민주당 의원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민주당이라는 정당에서 이런 사건이 나왔다면은 지금 민주당이라는 건 그야말로 출당 얘기가 나올 법하죠. 그리고 적어도 윤관석 의원하고 이성 의원인가요? 네. 그분들은 지금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뭐 그분들 통해서 돈이 전달됐는지 그건지 아니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그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설령 무죄가 밝혀져서 다시 복당하는 게 있더라도 민주당에서 지금 지도부가 당장 탈당 출당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뭐 일각에서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벌써 민주당이 이 사안에 대한 태도 자체가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송영길 대표와 또 이재명,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에 또 뭐 이른바 뭐 커넥션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이재명 대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 당대표 선거 이후에 이제 당 대통령 후보로 이제 이재명 지금 현 대표가 선출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인천이라는 지역구를 또 송영길 그렇죠. 대표의 지역구를 물려받았다라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좀 막연하다 못해 굉장히 끈끈하다 그런 과정에서 이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들인데 어찌됐든 지금 돈을 받았다라고 뭐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의원들이 또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고 또 명예가 훼손된다 해서 또 그렇죠.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검찰이 실질적으로 받았다라고 기소 단계에 들어갔을 때 좀 다른 문제입니다. 기소 단계에 들어갔을 때 과연
지금도 현재 출당이라든가 탈당에 대한 메시지를 못 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뭐 지난번에 그 당원 80조 개정을 해가지고 기소됐을 시에도 정치 탄압이라든가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는 당직을 계속 당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당대표를 맡고 있는데 이런 돈을 받았다라고 의심이 되거나 확증이 된 이러한 의원들에 대해서 기소가 되거나 또는 그거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부분은 굉장히 딜레마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민주당이 위기라고 스스로도 인식하지만 어떠한 해법을 내놓는데 굉장히 큰 발목을 잡고 있는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부 여당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정부 여당도 지금 사실 위기입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비상인데요. 그 30%대로 떨어진 뒤에 좀처럼 이제 오르지 않고 있고, 뭐 일부 여론조사는 뭐 20%까지 떨어졌다 다시 뭐 복귀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지난 1년을 회고를 해보면요. 윤 대통령 취임할 때 대통령실 이전 문제 가지고 대단한 정쟁이 있었죠. 소모적이었죠, 대단히. 그 부분은 뭐 앞으로도 좀 가끔 튀어나올 얘기들이에요. 아직 뭐 나중에 수방사도 이동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합청 이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방사가 아니라 참 그렇죠. 사당동 쪽으로 말이죠. 그 부분도 그렇고, 그 이후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이제 당대표 선거에서 당대표했던 이준석 전 대표를 당에서 배제하는 과정이 또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오직 뭐 그게 여권의 정치 이슈로 다 이제 도배하다시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태원 참사가 터졌는데 이태원 참사에 관련된 고위공직자가 아무도 책임진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이상민 현재 장관이죠. 행안부 장관은 탄핵소추가 의결돼서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리고 당대표 선거가 이제 3월 달에 있었잖아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또 나경원 전 의원도 그렇고 유승민 전 의원 이렇게 배제하는 게 거의 눈에 띄게 확연했고 지나치 친윤 체제로 친정 체제를 구축하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렇다 할 뭐 연포탕, 연대와 포용과 탕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오로지 그 최고위원들의 그 실언, 거의 막말에 가까운 얘기들만 나오고 있고 이런 상태.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제 와중에 대통령실이 어떤 당무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있고 또 한일 관계도 그렇고 한미 관계도 그렇고 말이죠. 한미일 동맹을 구축한 것까지는 뭐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일본이나 미국에 대한 저자세 같은 논란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물론 뭐 저기 뭐 노조에 뭐 잘 대응했다 이런 평가도 있긴 있어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1년 동안에 생각나는 게 그런 밖에 없어요. 보수 정당으로서 보수 정권으로서 뭔가 정책 역량을 보여준다든지 그런 뭔가 포용한다든지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물론 뭐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원내대표도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야당 원내대표. 야당에서 아무도 안 만나고 이러다 보면 협치액은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야당보다는 여당에게 더 책임이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민주당에 돈 봉투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도가 거의 높게 나온단 말이죠. 그건 여권이 철저히 반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 한미 회담이 있는데 지지율 좀 상승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27%까지 떨어진 거에는 가장 큰 요인이 외교 문제였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한일 구룡 외교라든가 또는 이제 도감청에 대응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국민들 정서랑 좀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또 그것을 이제 실무 책임지는 그 실무자들의 메시지. 김태호 실장 같은 경우 참 그 어떻게 보면 뭐 도둑질 당하고 나서도 악의가 없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지지율에 좀 저는 영향이 미쳤다 생각하고 아무래도 이제 로이터 통신과의 그 인터뷰가 먼저 좀 더 지지율에 반영되지 않을까. 지금 러시아에서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시사하는 그런 인터뷰가 좀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그것을 과연 이제 24일부터 예정돼 있는 한미 정상회담 그 순방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그 성과를 그러니까 사실은 더 큰 걸 얻어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미국의 입장을 좀 반영해서 미리 이제 그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것들을 저는 좀 미리 이렇게 좀 했다고 봐요. 외신을 통해 가지고. 근데 이제 그의 상대적인 것들을 선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미국에서 과연 받아올 수 있을까? 그럼 어디까지를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안보적으로 어려운 지금 분위기로 지금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미국으로부터 상대적인 반대급부에 더 큰 걸 받아와야 되는데 과연 이거를 받아오지 못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외교에서 또다시 지지율이 하락되는 그런 어떤 원인을 제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뭐 국민들 가운데는 여도 싫고 야도 싫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3지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금태섭 전 이제 의원이 신당 창당을 이제 하겠다고 공식화했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무당층도 많은 상황에서 제3지대 정치 세력 가능할까요? 뭐 가능은 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제3지대가 성공하려면은 일단 그 구심점이 되는 인물이 필요한데 금태섭 전 의원이 과연 그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리고 이제 대개 제3지대 하면 두 가지 경우를 들잖아요. 1995년도 네. 자유민주연합 자민련, 충청지방을 중심으로 했던 자민련이 그때 50석을 얻었습니다. 성공한 거였죠. 그리고 최근에 2016년도입니다만 2016년도에 안철수 대표, 안철수 의원의 그 국민의당 이제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36석을 얻었잖아요. 이 정도가 이제 예를 들 수가 있는 건데 이 정당들이 나중에 다 결국은 흡수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제3지대나 제3세력이 되려면 적어도 지역 기반이 필요하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호남 그리고 자민련 같은 경우 충청이라는 지역 기반이 있었고 네. 또 김종필과 안철수라는 대선 주자급 인물이 있었는데 제3지대에 대한 그 수요는 엄청납니다. 사실 지금 말씀 쭉 나누고 있습니다만 양대 거대 정당의 이 카르텔 체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염증 정도가 아니거든요. 과연 이런 정당 체제가 과연 존속할 필요가 있느냐의 얘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제3세력이 출연한다면 상당히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는데 과연 제3지대가 양쪽에서 비명과 비윤이 나와서 만들 수 있을 것이냐. 네. 그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완전히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과연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제3세력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수요가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과연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교수님? 신당이 성공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인물, 지역, 구도가 필요한데 네. 김태섭 뭐 의원 훌륭하죠. 근데 과연 신당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인지도라든가 어떤 파괴력이 있을까? 여기엔 좀 물음표가 달릴 수밖에 없고 지역도 마찬가지죠. 특정한 어떤 지역을 지금 네. 갖고 있지 못하고 구도 측면에서는 지금 양당 구조를 깨야 된다. 그리고 무당층이 29%까지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서의 어떤 구도는 신당 창당의 어떤 기반은 좀 될 수 있으나 나머지 두 개를 과연 어떻게 채워나갈까? 이것이 바로 신당 창당 제3시대의 성공의 어떤 조건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크리에이션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